예, 발표 잘 들었고요.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 뭐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그냥 좀 고민하고 있는 거 물어보고 싶어서 저는 이제 노인복지 전공하고 있는데 실은 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되게 좀 부끄럽기도 한데 네, 그래서 좀 고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주는데 그게 뭐 아동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아동에게 그 수당을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 적절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투자의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노인에게도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노년의 어떤 사회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필요한데 그건 굉장히 부가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노인에게 수당을 주는 건 단순히 이제 빈곤 문제로서만 접근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뭐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실은 소득 인정에서 경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소득 인정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그 노인에게 주는 노인수당, 그러니까 그 노인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경비 처리가 되니까 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립니까? 예. 네네. 아유, 오늘 아세안 노인인권정책센터 노인인권 포럼을 주최해 주신 우리 지은희 원장님하고 주최 측에서 감사드리고 또 석재현 선생님과 여러 어디 발표자 토론자들이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한 6년, 7년 전에 우리 아셈 미팅에서 우리 한국에 노인인권정책센터를 만들려고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참여해서 왜 한국에 이걸 만드느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이 센터에 개소를 전도해서 여러 번 포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서 왜 이걸 해야 되느냐 할 때,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의 정책이 과거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있어서 우리 한국이 전 세계의 노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모델을 소개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다. 그래서 세계가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과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미래 이야기도 할 수 있다. 특히 그 아셈이 생각하는 노인 인권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존권적 인권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의 인권도 있는데 우리 한국은 과거의 생존권적 인권의 문제로 노인 문제, 노인 빈곤 문제 그런 것을 상당히 졸업하고 우리 선진국은 지금 노인 인권 문제가 주로 에이지즘 그러니까 연령주의라든지 또는 노인 학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커져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유엔에서 OAWGA에서 노인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그 실무자 포럼을 만들 때 한국이 그 모델을 유엔에 소개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가 우리 한국에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의 노인인권정책센터를 만들고만 그런 교량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서울의 회의에서 여러 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흘러서 한 5, 6년 지났는데 오늘 이 정책 포럼이 지금 노인 빈곤 문제를 초점을 두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아셈 전체에서 노인 인권 문제는 개발도상국은 주로 빈곤 문제, 사회복지 문제, 사회보장 문제이고 선진국은 오히려 에이지즘이나 이런 것, 노인 학대 문제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 한국이 이게 개발도상국
에서 논의하고 있는 노인 빈곤 문제를 논의하는 게 우리 노인인권정책센터 입장에서 올바른가? 그 자체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노인인권정책센터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지금 토픽으로 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특히 우리 한국이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1등이고, 뭐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노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못 산다, 뭐 그렇게들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아시다시피 과거 한 50 몇 년간을 노인 문제, 노인 빈곤 문제, 노인 복지 문제로 좀 살아온 사람인데, 제가 50년 동안 쭉 살면서 이렇게 생애 체험으로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 문제를 이야기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정도의 노인 문제의 심각성은 아니지 않느냐. 한국은,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세계 제일 높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노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게 사는 같이 생각이 드는데, 저는 과거 50년하고 비교하면 우리 한국의 노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축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노인 빈곤 문제를 생각할 때 자칫 어떤 절대적인 빈곤 문제와 상대적 빈곤 문제를 혼돈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OECD의 빈곤율 뭐 43.2%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대적 빈곤율을 말하는 건데, 그것이 자칫 절대적 빈곤으로 이제 오해를 일으켜서, 심지어 저 아프리카에 가난하게 사는 나라의 노인들보다 우리 한국이 못 산다, 이렇게 생각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상대적 빈곤의 문제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상대적 빈곤 문제에 있어서도 물론 43%뭐 이렇게 44%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 상대적 빈곤이 실제 노인 빈곤의 전부냐라고 볼 때, 저는 뭡니까, OECD 통계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상대적 빈곤의 문제를 절대적 빈곤하고 서로 비교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상대적 빈곤이라 하더라도 빈곤한 노인들의 문제를 조사할 때 노인 빈곤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이 가난하다 할 때 소득이 수준이 낮다, 연금이 얼마 안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노인들이 벌어들이는 다른 모든 소득이 다 계산되느냐. 저는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이 보면요, 전부 무슨 반지하 방을 세놓고 한 달에 50만 원 받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집을 또 세놓고 해서 한 달에 70만 원 받고, 이렇게 먹고 사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그 집세 받는 것이 이 소득 통계에 포함되느냐. 그게 소득 조사에 있어서 그것이 정확하냐 하는 것도 제가 좀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물론 우리나라 노인들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많이 개선된 점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노인 빈곤 문제를 생각할 때 사실 빈곤 또는 그 사회보장 이렇게 할 때 중요한 문제가 노인 의료 문제인데요. 노인 의료 서비스가 또 결국 돈이 드는 건데, 지금 우리 한국 노인들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상당한 많은 노인들이 병원을 돈 안 들고 가고 있거든요. 그 노인 빈곤 문제를 생각할 때 노인 의료 서비스에 드는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연금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저는 건강보험의 혜택과 의료급여의 혜택을 노인 빈곤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해야 된다. 저는 사실 노인 빈곤의 반은 의료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 가는 문제로 가장 빈곤한데, 그 문제는 지금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소득 보장과 의료 보장을 함께 지금 생각을 해서 가능하냐. 그리고 노인들이 과연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느냐. 이 문제를 함께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일단 노인 빈곤율 문제를 개선할 때 그런 것을 좀 생각하면 좋겠고, 다만 앞으로 해결책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는 저는 중요한 게 절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게 현재도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기초생활보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노인들의 절대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제일 첫 번째고, 그리고 상대적 빈곤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야기했습니다만 국민연금이 우리가 성숙도가 낮아서 뭐 40%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압도적으로 국민연금에서 열세죠. 그리고 우리는 국민연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50년, 100년 늦게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빨리 발전시켜서 국민연금의 성숙도를 높여서 이 상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고, 여러분들 다 똑같이 모두 이야기하셨는데, 그다음에 이게 국민연금의 성숙도와 아울러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기초연금, 실제로 한 70% 노인들한테 주고 있는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을 어떻게 통합할 거냐 하는 것이 저는 해결책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따로 생각하고 국민연금 따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을 엮어서 통합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장래에 맞다. 저는 국민연금을 성숙화하고 기초연금하고 통합해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되게 뭐 그런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나중에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마침 또 딴 일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그 회의가 있어서 물러나겠습니다. 나중에 달리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리를 떠나셔야 한다니 어떡하죠? 이 답변도 좀 우리 쪽의 반응을 좀 늦춰도 되겠네요. 떠나신다고 하시니. 네, 혹시 다른 코멘트가 있으신지요? 정경희 박사 아까 계신 것 같았죠? 나가셨나요? 아닙니다. 있는데 보니까 주은세 선생님께서 먼저 손을 마이크. 드셨죠? 예. 아, 네. 아, 주은세 선생님이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그러시구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네, 제가 보질 못해갖고요. 조현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조현세 선생님. 네. 아, 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여러 선생님들 노후 소득 보장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들었고요. 저희가 3차 포럼을 하면서 그때 나왔던 그 이야기 중에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이 노후 소득 보장 체계에 대한 다양한 그 안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 다양한 안을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합의해서 아까 지은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의된 정책 대안을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저는 4차 포럼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합의된 그 정책 대안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그 기대가 큰 거가 예전에 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니 국민연금 개편에 대해서 정치적 이슈화가 되면서 국가인권위에서 이거를 한번 토론도 하고 이제 그럴 때 저도 사실은 갔었어요. 저희도 노인을 돕는 단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느꼈던 거가 어떤 거였냐면,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다 어떤 정책 대안을 가지고 계신데 의견이 다 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렴되어진 어떤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힘을 발휘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경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렴되어진 합의된 정책 대안이 있으면 그걸로 노인 빈곤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어떤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토론을 들으면서
정책 대안들에 대한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합의되어진 어떤 한 두 개, 세 개의 안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 의문이 들면서 질문은 지금 우리는 합의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을 3차, 4차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합의된 어떤 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인가. 아까 지은이 원장님께서는 비공식적으로 토의를 하자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어떻게 모여서 이 합의된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거가 하나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그런 합의된 의견이 나온다면 그걸 가지고 그 다음 단계 그러면은 그 합의된 의견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옹호 활동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열고 그 거기에 관련된 뭐 정치에 있는 분들이나 학자나 일반 분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다면 노인 빈곤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은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 두 가지는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 선생님들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토론이 필요한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정경희 선생님, 네. 사실 저는 오늘 포럼에서 합의에 도달을 할 수 있을까는 아예 저는 기대는 안 했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안들이 나왔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모색할 때 어디에다 포인트를 둘까 저의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하고요. 저는 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특수성하고도 결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현재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미래의 노인의 빈곤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또는 저하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 이 두 개가 동시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제도 개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미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일 수밖에 없고, 그런데 당장 우리에게는 현 세대 노인의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숙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대안을 고민하게끔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개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원칙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의 해결에서 어디에다 더 방점을 찍을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해결되지 않는 이슈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현재의 노인 빈곤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노인 빈곤율이 상대 빈곤율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현재 노인 세대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절대 빈곤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둬야 되고 미래 노인의 빈곤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대 빈곤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현재 노인의 절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민연금을 조금 더 미래에 그 효과가 발현되기 때문에 의료비라든지 이러한 그 노년기의 그 지출에 있어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당장 해결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조금 더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제도의 명칭과 내용이 서로 사마띠하는 것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그 특수성하고도 결부가 되어 있으니 그것은 그냥 접어두고 미래와 관련해서 생각을 한다면 사실 지금 기초연금은 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미래에는 이게 그 국민연금에서 소득 비례의 성격이 아니라 최저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성격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그런 그림을 그리고 발전시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현 세대 노인에게는 지금 갖고 있는 기초연금만으로는 절대 빈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처의 성격을 갖는 것을 새로 도입하거나 아니면 국기초에서 그런 성격을 갖는 하위 영역을 하나 설정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어서 그냥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선생님 오랜 고민 끝에 나온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조금 또 새로운 방안, 새로운 그림을 제시하시고 계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분 질문이 아니라 코멘트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안 계시면 우리 패널로 돌아와 보죠. 저 플로어에서 나온 여러 가지 질문들 포함해서 그리고 그 토론자들의 말씀에 일단 석재원 선생님의 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그 뭐 토론자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그 여기 또 여기 유튜브 아니 온라인으로 질문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또 제가 그 지은이 원장님께서 내주신 숙제를 잘 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다 짚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게 어떤 하나의 이제 가이드라인이 되면서 그 부분에 이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그 제목 자체를 이제 상대적이며 절대적인이라고 이제 붙인 거에 저는 사실은 이제 제 고민이 담겨져 있었는데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기본 보장을 하자. 그러니까 적어도 어쨌든 노인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기본 보장을 하자라는 그것이 이제 공적 그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합해가지고 어쨌든 그 역할을 수행을 하도록 하자. 이게 이제 합의할 수 있는 목표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상대적인 저는 이제 빈곤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거에서 우리가 고려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로연령계층과의 자원 배분의 형평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한 우리가 부담 가능한 그런 수준에서의 그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근로 연령계층과 특히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인구 고령화에 대한 이제 부양 부담이라는 부분들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인 거에서 고려할 부분은 노령계층에게 절대적인 어쨌든 적어도 기본 보장은 하자라는 거와 함께 동시에 이 노인의 보장 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근로 연령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의 한계점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디자인해야 된다 제도를. 그래서 이제 절대적이면서 상대적인 해법을 모색해보자. 저는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크게 세우고 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고 합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사실 저는 3차 포럼에서 선생님들이 이야기는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하셨다고 이해하고 계시지만 저와 그때 같이 참여하셨던 패널들은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실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제안한 최저보장연금의 아이디어에 거의 동의를 하셨던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다르지 않고 오늘도 이제 오건호 박사님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뭐 주은성 교수님은 이제 국민연금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만 저도 뭐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거는 하고는 또 어나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 이 기본 보장에 있어서 이 최저보증연금이 조금 더 이제 효율적이고 이제 지속 가능하면서 이제 상대적인 어떤 그 자원 배분의 부분들을 고려한
이제 체계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저는 이제 일단 결론을 제가 주장하고자 했었던 결론을 이제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적 고려도 사실 이 최저보증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아까 오건호 박사님이 이제 이원화된 거가 아니라 제가 이제 지금 우리 현행에서 쓰고 있는 자원과 그 다음에 새롭게 얹혀질 것이 어떤 부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기초연금과 최저보증 추가적으로 얹어지는 부분들을 제가 표로 분리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하나의 층입니다. 하나의 최저보증연금으로 설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의 최저보증연금으로 설계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고려해서 사실은 지금은 70%는 무조건 이렇게 기초연금을 주는 것으로 인과학적으로 딱 이렇게 끊고 있는데 실제 이제 최저보증연금으로 가면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는 70%를 충분히 받으셔도 될 만큼 노인들이 이제 가지는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지만 미래로 갈수록 소득이 뭐 국민연금이 그래도 좀 탄탄하게 올라오고 하면 그 기초연금으로 최저보증연금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뭐 40%, 50% 이런 식으로 50%, 40% 이렇게 좀 줄어들 거다. 그래서 한 40% 선에서 우리 저기 보듯이 한 50%, 40% 수준에서 최저보증연금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그게 이제 큰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제 일단 이제 말씀하신 것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일단 조금 더 많은 이제 이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제 주은성 교수님 거부터 말씀을 일단 드리면 약간의 오해는 제가 세율을 통해서 새로운 빈곤선을 만들자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문제 제기는 OECD의 아까 이제 차은봉 교수님의 문제 제기랑도 사실은 이제 같을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OECD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같은 중위소득을 이제 50%로 비교를 할 때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중위소득 50%로 오면은 사실은 빈곤선이 좀 더 그러니까 높아지는 거죠. 다른 나라의 지금 그 빈곤선 체감하는 빈곤선보다 높아지게 그렇기 때문에 중위소득 50%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그 뭐 지표로서 의미가 있고 사실은 뭐 비교 기준으로서 OECD로서는 저는 나라의 상이한 맥락들을 다 일일이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를 같이 포함한 스토리를 그냥 하나의 지표를 딱 보여주는 그러니까 나름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소통을 할 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도 항상 이 중위소득 50%를 우리가 그냥 절대 빈곤선의 개념처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정말 절반이 빈곤하다라는 거에 우리가 이제 우울해하는데 사실상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타겟팅해야 되는 계층이 그거보다는 좀 작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감대를 가지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상대적 그 OECD 기준에 통용되는 정책 빈곤선 중위 50%랑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 빈곤선을 조금 높인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중위소득 35%, 40% 수준에서 어쨌든 그 선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이제 일단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말하자면 우리 눈높이를 같이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제안이었고 제가 이제 빈곤선을 새롭게 제안한 것은 오히려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뭐 정말 그 필요 지출 의료나 주거나 이런 식의 필요 지출들을 그러니까 그걸 다층적으로 우리가 고려하기 위한 빈곤선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이 공통 지출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일단은 빈곤선을 삼고 그 나머지 의료나 이런 그 뭐죠 뭐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니즈들을 우리가 충족을 해주는 것들을 계획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빈곤선을 따로 그렇게 뭐 어디서부터 빈곤선이다 이런 거를 굳이 그렇게 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유연하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주거급여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빈곤선의 그 같은 소득 기준으로 사실은 이렇게 정하는 게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임차료나 이런 것들 다 다르고 물론 그 고려를 한다고 해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맞춤 소비 지출이라는 측면들이 그런 측면에서 좀 고려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하나의 뭐 새로운 빈곤선을 여러 층으로 산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고
오히려 지금 말씀하셨던 의료급여나 이런 부분, 의료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제도화하자라는 오히려 이제 구분해서 잘 보이도록 하자.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최저 빈곤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이 주거비가 너무 높아서 실제로 그 생계급여가 남질 않아서 라면으로만 끼니를 하시고 그게 우리가 안타까운 거잖아요. 근데 표준적으로 계속 접근하면 그런 문제는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자가가 있는 분들은 일단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작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일단 이제 크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제 모습인데 제가 지금 참 이걸 표에 그린 거는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그냥 현실. 지금 그러니까 현재 국민연금이 워낙에 낮은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제가 이제 수치화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고 그러니까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미래 연금 이제 제가 방안을 그린 것도 지금 현재 베이비붐 세대들의 연금 가입과 연금 가입 기간에 또 낮은 현실을 반영해서 그린 거다. 제가 아이디얼하게 생각하는 아까 1인 1 국민연금 그다음에 연금 크레딧에 충분하고 관대한 어떤 적용 이런 것들을 통한 그 다음에도 이제 국민연금의 모습은 조금 더 두터워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이제 제가 마음대로 이제 아이디얼하게 그리면 현실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이제 그림을 그린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국민연금이 어쨌든 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주은선 교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기본소득형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김교선 교수님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그리고 제가 잘 기록을 안 해놔가지고 그다음에 오건호 대표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단 사실 오건호 교수님하고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게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수급 부담 불균형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오건호 박사님께서 이제 급여율 우리가 10%에 이제 4% 이제 부담 이게 맞습니다.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10% 급여율을 사망 시까지 보장을 하려면 보험료율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고 지금 사실 더 높은 보험료율이 나왔던 거는 지금 이때까지 이제 쌓인 빚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름 말하자면 독립적인 재정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세대 독립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이전시키지 않는 그런 빚을 채무를 좀 청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더 높은 보험료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지금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연금을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산식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급여율 10%에 보험료율 4%다. 이게 이제 재정 추계 모델에서 나오는 값이기도 합니다. 이게 근데 다른 나라에서 이미 확인이 된다는 게 저는 약간 좀 신기했고요. 어쨌든 그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혹시 제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교성 선생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원장님 바라시는 합의의 그 결과는 저만 빠지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저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아주 원만하게 합의가 되실 수 있었을 텐데, 저는 반대하라고 부른 줄 알고 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옹건호 박사님은 워낙 이쪽 계속 주장하신 내용 제가 알고 있었고요. 두 분 예, 좀 놀랍긴 하지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에는 이제 동의가 되는 거죠. 모두에게 기본적인 보장을 하자. 이제 그걸 이제 최저 보정 연금으로 할 것인지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가 좀 차이가 있죠. 최근
뭐 너무 걱정이 될 만큼 대선 전국에서 복지 정책이 이 소득 보장으로 가고 있는데 대체로 많이 이야기되는 게 이 최저 소득 보장 아니면 약간 변형된 NIT 그리고 기본 소득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대체로 오건호 박사님이 최저 소득 보장 많이 얘기하시고 이제 그 최저 보장 연금이랑 좀 유사하다고 본다면요. 이제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이제 노동에 대한 동기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부의소득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인 철학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그 주은성 교수님이 살짝 얘기하셨는데 이 최저 보증 연금이 이제 니드 베이스된 필요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선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이것도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기본적인 보장을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복지권이라는 걸 보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회수당도 선별적인 거고 부분적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범주형 기본소득 그리고 이 최저보증연금도 선별적인 그거는 좀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거의 핵심은 주은성 교수님 말씀한 걸 들어보니까 이거는 니드고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뭔가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권리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공유부에 대한 배당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수익이 발생하는 것들은 우리 모두의 것으로부터 발생을 한다. 라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 그것이 뭐 토지이건 뭐 기름 뭐 오일이건 아니면 지금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데이터 여러분들도 많이 사진 올리시고 좋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그 수익은 플랫폼 기업들이 다 가져가는 그런 공유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철학적인 배경이 등장을 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뭔가 자본주의 생산과 분배의 근간을 흔드는 뭐 이런 새로운 생각들을 하다 보니 지금 이야기하는 최저 보증 연금도 조금은 나은 모습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충분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은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기본소득이 과연 어떤 유용성이 있는가 아니면 오건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과 뭐가 다르냐 30만 원이라면 사실은 저는 좀 석재현 교수님한테 30만 원 40만 원 BI 말고 똑같이 70만 원 80만 원 BI도 한번 그려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약간 죄송하지만 그 그림이 이 왼쪽 X축의 최대값이 좀 달라요. 그래서 조금 기본소득의 그림들이 좀 얇게 보이는 착시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네네네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조금 좀 이렇게 해주시면 다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낮은 기본소득은요. 사실은 충분성이 중요하죠. 저도 매번 이 기본소득의 조건을 5가지로 이야기할 때 충분성을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기본소득이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제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충분성이라는 건 결국 경제적인, 재정적인 실현 가능성이고 지금 뭐 석재현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제도인가, 부담이 가능한가. 근데 재정적인 지원, 지속 가능성은 뭐 여러 논문들에서 이야기되고 있지만 뭐 수당 방식으로 가게 되면 현재의 조세 체계에 대한 전환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본소득을 좀 거기다 확대해서 애드하려면 토지세나 탄소 보유세 뭐 이런 것들 새로운 이제 조세 체계에 대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 경제적인 게 아니고 정치적인 판단인 거예요. 정치적인 뭔가 개혁적인 정치가 필요하고 그럼 정치인들은 결국 여론, 언론에 대한 그 심리적인 실현 가능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요것도 사실 조금 달라지고 있긴 합니다. 예전에는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는데 가장 최근에 올수록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여론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청년들. 예.
이거는 이제 기본소득이 다 좋은 거라는 건 알지만 그걸 위해서 증세를 해야 된다면 그럼 나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작은 기본소득이 갖는 유용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제 적은 급여지만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디딤돌,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작은 기본소득이 또 그렇게 작지도 않아요. 예. 제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나 그 중구에서 어르신들에게 10만 원씩 매달, 경기도는 이제 25만 원씩 분기별로 주니까 뭐 100만 원이고 한 달에 10만 원이 안 되는 거죠. 작은 기본소득인데 그거에 대한 효과성 검증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보면 대체로 뭐 가난한 사람들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건 이 기본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충분히 있습니다. 효용도 있습니다. 3년 만에 과일을 처음 먹어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들 가운데는 의료비 규칙적으로 내가 식사를 이제 한다. 10만 원 매달 받아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들이 개인 단위로 주어지면 글쎄요 30만 원씩 주어지는 것이 4명이면 1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으면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좀 확장을 해 나간다면 그렇게 뭐 미래의 상상을 위한 제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무슨 질문을 하셨는지. 예, 이미진 교수님, 그거는 저는 아동수당은 아동에 대한 투자의 개념, 뭐 아동수당은 정말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저출산 뭐 대책으로, 어떤 사람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동수당은 아동의 복리를 위해 제공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노인에게 제공되는 기초연금이나 뭐 노인 기본소득이라는 범주형 기본소득도 유사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조금 최근에 연구자들 저희 기본소득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본소득을 주어지면 이제 현금형 공적 이전 소득은 대체하는 걸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걸 좋지 않은 이야기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기법 같은 것들은 조금 수급자들에게 줬다 뺏는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시적 기초연금 공제율을 기초연금 도입하듯이 뭔가 이렇게 좀 탄력적인 혹은 융통성 있는 그런 제안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됐나요? 네. 그래도 다음에 합의의 과정에서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네. 네. 아니 이게 이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오늘은 사실은 네 분 그리고 전번에 오신 분들 논문을 제가 다 읽어서 공부했고요. 무슨 주장하실지도 다 예측했고요. 얼마나 다양한지도 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이 시점에서 가장 유용한 방식을 찾아낼 수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해서 모셨고요. 오늘은 안 되고요. 그래서 3차, 4차에서 발표하시고 토론하셨던 분들을 모시고 그냥 약간의 어쨌든 대안적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지속적 토론을 해본다. 제가 이제 운동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내년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도록 적어도 사실은 노인 인권이나 보편복지를 하시는 분들의 이 기가 막힌 찬스를 놓치게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이라서 오신다니까 천만다행이에요. 아무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야 하죠. 중요한 논의의 축이 이미 되었는데, 네, 다음은 주은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일단 간단한 거부터 말씀드리면 그 펜션 테스트, 그러니까 연금
테스트를 하는 거랑 인컴 테스트를 하는 제도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나온 안이 그 스웨덴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이건 좀 간단한 거니까 어쨌든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인컴 테스트를 하는 유형이라면 이제 글쎄요, 뭐 이제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고 하셨지만 캐나다에서 하고 있는 제도랑 오히려 더 유사성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제가 어느 누구하고도 의견이 참 의견을 합치기가 어렵구나. 어쩌면 제일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일단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쩌면은 2013년도에 한시적 시민수당을 얘기하던 조윤선 교수가 왜 이 기초연금이 아닌 그래도 그냥 최저보장연금이 더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이제 그 의견 왜 저렇게 변화했는가, 이제 그 부분에서 아마 좀 제가 김교성 교수님을 놀랍게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토리가 있지만, 저는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충분성의 가치, 아까 나온 얘기지만 그거를 좀 저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기본소득을 할 거라면 아예 이제 뉴질랜드나 그런 데서 하고 있는 기초연금 수준의 제대로 된 기본소득을 주장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충분성이 없는 기초연금을, 아까 그 기본소득의 어떤 유용함에 예를 드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빈곤층한테 자원을 집중했을 때 그 유용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랬을 때 더 유용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지금의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틀을 좀 벗어난 혁신적인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을 얘기한다면, 저는 지금 얘기하신 그 유용성이 아닌 다른 유용성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뭐 근거를 공유부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 이제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 이게 또 어떤 권리로서의 권리에 기반한 어떤 수당으로서 이제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까 이미진 교수님이 이제 질문하신 거하고 연결을 하자면 이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뭐 이제 가장 혁신적인 대안이기는 하지만, 이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살고 있는 한 이제 노동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 그 부분 때문에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갖게 만드는 제도가 저는 사회보험제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현재 현실 구속성이라는 면에선 그 사회보험제도가 어떤 충실히 해야 되는 역할, 거기에 이제 그걸 위해서 사용자에게 부과해야 되는 책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사회보험의 역할이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좀 복잡한 얘기니까 더 깊게는 얘기를 안 하고 이 정도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에 관한 얘기인데, 그 최저보장연금, 뭐 명칭이 뭐가 됐든 간에 이 최저보장연금하고 이제 국민연금의 이제 인상된 국민연금 혹은 지금 현재 그대로의 국민연금의 조합, 어느 것이든 이제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이게 미래에도,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빈곤 제거 효과, 그리고 빈곤 갭을, 이게 두 가지죠.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하고 빈곤 갭을 줄이는 효과,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석재원 교수님이 제시하신 모델하고 똑같은 모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슷한, 그러니까 그걸 시뮬레이션 해보는 연구를 했었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국민연금 제도를 어느 정도 강화했을 때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빈곤 제거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지어졌었고, 그래서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국민연금 제도를 강화하지 않으면 이 그러니까 GIS, 그러니까 최저보장연금을 수준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빈곤을 충분히 빈곤 문제에 대처할 만큼 올리는데 너무 큰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일단은 어떤 의미에서는 석재현 교수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저는 세트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또 예, 의견이 또 많이 다른 거기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건호 선생님 말씀 먼저 듣죠. 그 연금 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많이들 공감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과제가 어려워서 그렇지 뭐 주거든 의료든 그건 해야 되는 건데 연금은 이제 서로 방안이 달라서 그러니까 연금 토론을 하다 보면 오시는 분 학자들마다 다 달라서 10명이 모이면 10개 안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이제 연금 개혁이 계속 지체되고는 있는데 뭐 개인적 혹은 주관적 경험인데 대략의 흐름의 방향은 전 좀 이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의 취지상 뭐 좀 생산적으로 뭐 혹시 다음 자리가 있으면 대략의 그 합의점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지금 이제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이 있는데 기초연금은 사실 조금 놀라울 정도의 반전이라고 봐요. 이게 그 기초연금 도입된 게 이제 2008년에 시행됐거든요. 기초노령연금 도입되자마자 저희가 무상급식으로 보편 선별 논쟁을 겪었어요. 그리고 친복지 진영은 당연히 보편복지거든요. 근데 지금 친복지 진영 내에서 결국은 이후 초고령 사회를 가면서 전체 연금 체계에서 기초연금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선별적 방식으로 굉장히 또 커버리지를 좁힌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 사실 한 4,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이쪽 친복지 진영 내에서는. 근데 지난 4, 5년 정도에 이렇게 쭉 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느낌 보면 그때도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지만 조금 이렇게 그냥 좀 이제 교육 논의에서는 그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랬는데 워낙 보편복지 담론이 우리 쪽에 강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는 이제 논의 물가 좀 열리고 있다고 봐요. 뭐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도 얘기하고 주은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석진 선생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석진 선생님도 옛날엔 보편 기초연금 말씀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요 최저보장연금은 방향에 있어서는 대략 조금 그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갔을 때 제도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논란의 거리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같이 우리가 디펜스 이런 건 이런 방식으로 보완해 가자라고 하면 특히 이제 노빈곤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최저보장연금의 상을 차기 정부에서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요. 근데 이게 결국 이제 공적연금 체계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남는 과제가 국민연금이고 그래서 주은 선생님도 지금 조건부예요. 이렇게 보면 이쪽 팀인데 세트로 하게 되면 또 이제 독자 노선이 되는 건데 국민연금은 결국 이제 연금 개혁에서의 서로의 의견의 차이가 있는 건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국민연금에 강화되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지금의 국민연금의 여건이 그러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 차이고 그 판단이 결국은 국민연금의 재정 실태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결국 이후 개혁 대안의 차이로 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진짜 꽤 오랫동안 아주 긴 시간으로 집중적으로 현재 국민연금 재정 상태에 대해서 진짜 열어놓고 집중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일정한 그러니까 서로 오해하거나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도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그래서 국민연금 재정 진단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시각을 어떻게든 모아내는 것. 이걸 모아내지 않으면 국민연금에 대한 대안은 영원히 계속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결국은 국민연금이 중심축이기 때문에 이거를 넘지 못하면 기초연금 논의도 오히려 또 그 발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그 투트랙인데 기초연금의 최저보장연금의 전환의 논의는 좀 더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가져가고 국민연금에 있어서는 요 재정 실태 진단부터 아주 꼼꼼하게 논의하는 열린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더 추가하실 말씀? 네. 제가 이렇게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 연금 테스트랑 소득 테스트가 다르죠. 근데 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은 이제 소득 인정액을 해서 이제 소득 테스트 해서 최저 보증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거기에는 국민기초랑 사실은 이게 기초연금이 합해진 사실은 모양새죠. 지금 현재 제도로 보면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실 여기서 이제 논의가 복잡하기 때문에 최저보증하고 사실은 기본 그 소득형 그 기초연금 그 두 가지로 일단 제한을 하고 사실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1인 그 적용하는 제도로 이제 아예 흡수통합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최저보증연금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연금 테스트만 하는 최저보증연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도를 따로 별도로 적용시킬 거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지금 제도의 복잡성이 있어서 최저보증연금 50만 원 내지 60만 원 그런 수준으로 이제 연금으로 만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표현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제 머릿속에는 스웨덴식 연금을 제가 지향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연금 테스트를 하는 최저보증연금을 제안을 한 거다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같이 작동을 하면서 이제 기본보장을 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수정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대안의 그 합의점 관련 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크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먼저 벽을 세우고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좁혀 나가면 저는 합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이 우리를 합의하게 만드는 것이지 어떤 이제 절대적인 누가 뭐 이념이 옳고 내지는 기준이 옳아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현실이 우리를 합의하게 만들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솔루션을 내려고 하는 목표만 명확하다라고 하면 현실이 그 답으로 이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저는 아까 주은승 교수님이 계속 세트는 이견이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국민연금 급여율을 지금 올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국민연금을 강화하고 저변을 확대하고 그 전체 가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가입 기간을 좀 일정 부분 합고해서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의 그 급여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데에서는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견을 줄이고 사실은 저는 좀 합의로 이끄는데 오히려 같이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방향으로 우리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이 있긴 한데요. 지금 아무튼 우리 석대현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 최저 보장은 해야 되고 그런데 상대적, 절대적, 상대적에 관한 그 지속 가능성은 보장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저 보장연금 얘기할 때 늘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가 국민연금이 제대로 되는 것이죠. 국민연금이 제대로 되는 것과 관련해서 요즘 얘기하고 있는 그 실시간 소득 파악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듣고 싶어요. 주은 선생님 두 분 누구든지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국민연금에도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가 여러 지금 너무 심각하니까. 보완 대책을 해도 그 참 이겨내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국민연금 재정 계산할 때 미래 지금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미래 실질 그 대체율이 높지 않거든요. 그 가입 기간의 한계 때문인데 저는 하여튼 작년에부터 시행된 실시간 소득 파악을 보면서 사회보험의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나겠다. 가능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제 실시간 소득 파악이 실질적으로 제도 내에 반영되는 시기가 언젠지 모르게 그렇게 되면 저는 실질 소득 대체율 즉 가입 기간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걸로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주은 선생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사실 그러니까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 지역 가입자와 납부 예외자로 빠져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또 이제 그 소득이 여전히 잡히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더 그러니까 지켜봐야지 그 효과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그런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저는. 맞아요. 사실은 노후 소득 보장과 관련해서 이 연금 제도는 가장 오래된 복지 사회 정책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연금 제도, 공적 연금 제도는 기본이 연대잖아요. 솔리데리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아무리 소득에 비례한 급여라 할지라도 그런 개념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면서 연금 제도, 그러니까 국민연금, 공적연금제도, 소득비례 연금이라 할지라도 가져가야 되는 게 매우 분명한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guaranteed 뭐 인컴 한다 하더라도 이 소득 보장으로서의 연금제, 공적 연금제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은 노력을 경주해야 될 일이다. 만일에 그 기본소득에 관한 희망을 잠시 접는다면 김교성 선생님이 생각해서 잠시 접는다면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는 대한민국의 이 복지제도 사회정책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 비전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소중한데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지속 가능성, 뭐 현실 가능성 생각하게 되면 좀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튼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아마 도달해야 될 합의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합의가 가능할 거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나만 안 오면 되겠죠라는 말은 빼고 앞으로 좀 더 계속적으로 논의를,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네 분 모두 너무 훌륭한 발제와 토론에 대단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